네, 볼수록 좀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일인데 군사 전문가인 김열수 실장님 모셨는데요. 자, 실장님 먼저 군 당국이 1차로 내놓은 사고 원인을 보면은 조종사가 좌표 입력을 잘못해서 이 폭탄이 민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좌표 입력은 이제 비행을 나가기 전에 미리 받거든요. 네. 미리 받으면은 그것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USB에 갖고 와가지고 전투기에 이제 동기화 시킵니다. USB를 이렇게 꼽습니까? 그렇죠. 동기화 시키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좌표 입력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에 대한 좌표가 주어지면 위도 몇 도 몇 분 몇 초, 그리고 경도 몇 분 몇 초,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해서 통상 4단계 내지 6단계의 좌표가 주어져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포천 지역이니까 대충 뭐 37.8도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찍히는군요. 그게 이제 1분, 분 자체가 1분만 달라져도 네. 그게 거리가 한 6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좌표 입력을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닌가. 숫자 이렇게 한두 개가 보죠. 틀릴 수 있다. 미세하게. 그렇죠. 숫자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그것이 경도상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네. 위도상에서 차이가 났을 수도 있는데 서울이 대충 뭐 27.7도 경도 127도 7분 정도 되니까 네. 아마 그쪽 정도 되면은 뭐 128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1분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오폭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죠. 어쨌든 민가 주변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 보면은 세 차례나 보도를 보면 세 차례나 네네. 고칠 기회가 있다. 좌표를 수정할 기회가 있는데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따르던 두 번째 전투기 조종사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KF-16이 5대가 참가를 했잖아요. 네. 총 10세대 중에서. 그래서 세대는 이제 이상 없이 갔는데 나머지 이제 2대가 문제가 됐는데 그 2대 중에서 이제 아마 1번기가 있고 2번기가 있다라고 하면 예. 1번기가 아마 편대장 역할을 했을 거고 2번기가 이제 거기 같이 이제 편대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편대장에서는 1번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가 그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임무 수행. 그러니까 2번기에 따라오는 그 2번기도 자기는 이제 그 표적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었는데 그랬겠죠.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느냐 안 맞느냐 수정 요청을 한번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 둘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는 가는데 예. 목표 지점에 이제 도달하면 당연히 2번기 입장에서 보면은 1번기도 제대로 입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가 거거든요. 틀렸을 수도 있다 왜 생각했다. 그러냐 하면은 창군 이래로 단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입력했나? 이런 이제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편대장 말이 맞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더 조사 과정에서 예.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 보면은 이 민가를 오폭한 폭탄 저 화면 보시면 보셨겠지만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MK-82라고 하는데 위력이 뭐 축구장 한 개 뭐 정도를 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NK-82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500파운드거든요. 500파운드면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대충 뭐 한 227kg 정도 될 겁니다. 예. 지금 저 표에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네. 길이도 이제 한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군요. 거니까요. 통상 보면은 KF-16에는 저게 각각 세 발씩 해서 6발을 달고 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목적상 각각 2발씩만 달았죠. 그러니까 1번 전투기에서도 2발 해서 4발을 달았던 거고 네. 이번 전투기에서도 2발, 4발을 달았는데 NK-82가 이렇게 직접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타격 반경은 한 30m 정도 되고요. 네.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한 10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파편이 튀지 않겠어요. 파편이 튀면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축구장 넓이만큼 피해를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발 가지고는 뭐 위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날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8발이 거의 동지점에 거의 비슷한 지점에 다 그럼 떨어졌기 굉장히 때문에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궁금한 점은 일단은 뭐 좌표를 입력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저 지점은 잘못된 지점이야라고 네.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 푸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네. 안 됐을까요? 수정의 기회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기회는 있었죠. 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와가지고 USB에서 전투기에 넣었을 때 이게 이제 동조화하거든요. 동조화했을 때 내가 받은 최초의 좌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비행을 하잖아요.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 좌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목표물을 보면서 이걸 저 목표물이 맞는가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투기의 그 속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속도하고 이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굉장히 있다라고 다르겠죠. 봅니다.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로 가지고는 뭐 옆에 것도 보고 하지만 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속도는 마하잖아요. 음속으로 그러면은 간다. 엄청 1초에 340m를 아. 날아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목표 지점에 오면은 속도는 좀 줄여요. 예. 줄이고 이제 목표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목표를 좀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자신을 믿었던 거죠. 여기에 좌표 입력된 게 정확하다라고 예.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로 지적되는 점 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이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30km 정도밖에 포천 지역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면 굉장히 남북 간 충돌로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성전 훈련장에도 두세 번 가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미국의 훈련장에도 몇 번을 이제 가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훈련장하고 미국의 훈련장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미국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 시내만한 그런 크기의 그런 훈련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이제 크군요. 민간인 피해가 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지역에서 이런 그 군사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훈련장이 대충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더 넘어갔으면 사고는 생기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니까. 혹시 뭐 위도 경로를 그런데 숫자 한두 개 틀렸다면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 금지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비행 금지선이 남방 한계선을 연해 가지고 쫙 표시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가서 육안으로도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 이 그래서 정도 오차가 날 리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북한으로 넘어갈 리는 저는 뭐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엄청난 실수겠죠. 아,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고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경기도 포천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주민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이 들어가가지고 쾅 놓은 것 같은 그러더니 이게 왕창 와자장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기 나는 전에 이 집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쟁 나는 줄 알았어. 약간 상상 속의 막 미사일 느낌? 여기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여기는 처음 났어요. 저도 여기 그래서 맨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거야. 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런 목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부상자가 15명으로 늘어났고요. 건물도 굉장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일단은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굉장히 많이 좀 분주하게 좀 사고 대책 마련 분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군이 일단 뒤늦게 입장을 냈는데 보니까 피해 발생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피해 배상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이라서 네. 피해 배상, 보상 이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군총장이 한 얘기는 최대한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이제 피해 조사는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 조사가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보상 체계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대신 이제 지금 더 급하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자기 사는 집이 피해가 입어가지고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포천시장이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 자체에서 당장 이렇게 보상이 안 되면 우선 포천시에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정부하고 포천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고로 군 당국의 뭐 기강회의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비상계엄 이후에 군 지휘부 공백이 생기면서요. 오늘 조금 전에는 정치권의 여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군 지휘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길 바랍니다.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게 아니죠.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거죠.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방장관 부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빨리 임명하라. 또 민가를 사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실장님, 공군이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는 물론 뭐 사고 여부에 대해서 솔직히 초반에 제대로 명확한 게 입장을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기강 회의 문제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십니까? 원인을?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좌표 입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확인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보고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관제사의 역할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어제 이 훈련을 할 때는 합참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한미연합사령관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고가 난 뒤에 한 30분 있다가 보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사고가 나서 한 100분 있다가 보고가 됐단 말이죠. 이게 브리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한 100분 정도 있다가 저렇게 공군에서 발표를 한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려면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고 예. 정확하게 하려면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은 지체되었다. 그런 비판은 피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강 문제든 뭐든 재발 방지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첨단 전략 사업 산업 지원을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이른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모처럼 정책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관련 투자 또 거기서 국가의 역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뭐 이러지 말고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구성안은 뭐 그간에 뭐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준호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입니다. 인공지능 칩, AI 칩 같은 거대 기업을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우려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는 조기 대선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지만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성과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동안 보여준 성과라는 게 정부 발목 잡기,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이슈를 좀 꺼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사례를 굉장히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요.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하죠. 4,990조입니다. 억도 아니고 조. 네, 조인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년치를 우리나라가 8년 동안 전체 국가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마치 MBI가 본인이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한 건 굉장히 잘못됐다. 민주당에서 신의 사제라고 부르더니 정말 본인이 신이라고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게 아닌가 싶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국부펀드 얘기했는데요. 원래 국부펀드는요.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돈을 천연 자원으로 많은 현금을 굴릴 수 있는 나라에서 네. 국부펀드를 운영하기는 합니다. 뭐 사우디 이런 데서도 사우디에서 하는 하고 거죠. 있고요. 예. 대표적인 거죠. 예. 뭐 암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천연 자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력과 기술력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국부펀드 언급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 이 국부펀드 운영에서 제일 큰 규모로 운영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쉐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좀 굉장히 편승하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이런 모델로 가자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네. 경영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요. 기업이 혁신하고 인류 기업이 가기 위해서는요. 경영권에 대한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반도체 올인 투자하자. 그게 만약에 노사 협의로 이루어졌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리더십 이거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영권에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부분은 기업의 혁신과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거 혹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 30% 이런 웃기는 소리고요. 그거는 저는 그 얘기 듣고 웃겼던 게 아니 이거는 화천대유 만들자는 얘기 아닌가요? 엔비디아 그분은 화천대유를 만들자는 거지 엔비디아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 단순 무식한 논리로 AI 혁명을 향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갑자기 화천대유가 나와서 언뜻 보면 이해되는가 하면 또 반대로 보면 이게 맞는 비율일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험이랄까요? 성공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또 부를 좀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웃긴 게 왜 저렇게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검사로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 줄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에 나오려고 한다면 미래의 지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내야 되는데 상대를 비웃기만 하지 자신의 정책은 없어요. 자신의 책에서 검사 경력을 뺐다는데 여전히 과거 지향적으로 남을 비판만 하는지 자신이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 지금 한계가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니 좀 대통령 후보가 될 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꿈을 좀 꾸면 안 됩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보겠다라고 정책을 제시하는데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남다토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부 펀드가 사우디아라비아만 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국민과 국가가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체, 특히 AI나 로봇,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 회사를 키워서 주식으로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고 또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자.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왜 사회주의죠? 좀 이해가 안 되고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의 반도체가 지금 다 따라잡혔다고 하고 있어요. AI는 이미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에 있어서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는데 중국은 싫어, 사회주의라서 싫어. 뭐 그래서 얻은 게 뭐죠? 윤석열 정부 이제 3년에 다가가고 있는데 한 게 뭐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있습니까? 매번 개혁한다라고 했지 뭘 개혁했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상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비판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책을 미래지향적인 어떤 희망적인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국부펀드 조성안을 꺼냈다면 여당에서는요,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야 사령탑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부부 간의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 요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네, 저희 뉴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여야 얘기만 들어보면 배우자 상속세가 이제 면제될 것 같다는 얘기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라서 아마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마지막에 한 부분이
딱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건 없이 이제 딸이 같이 하겠다 이렇게 네. 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되게 네. 반가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세 권선동 원내대표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사별했을 때는 세금이 없는데 그걸 물려주게 되면 그게 상속세 붙는 거 이건 불합리하죠. 네. 그리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요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하다가 없앤 나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호주나 스웨덴은요 상속세를 운영하다 원래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50%고요. 만약에 회사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최대 지주다 이러면은 60%까지 갑니다. 굉장히 그러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세금이냐 아니면 징벌적 세금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가 지은 게 없고 국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죄를 묻듯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하다.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세금을 낮추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 딱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자도 25만 원 줘야 된다. 그 말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철학이 없이 경제에 대한 공부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경제적 이슈를 말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모순되는 말을 한 입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립니다. 네, 이종부 위원장님 일단은 뭐 여야 사정 때부터 합의를 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조건 없이 따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죠. 또 마지막에 또 태클 걸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초부자 감세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충분히 태클 걸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고요. 권선동 원내대표 말이나 이재명 대표 말이나 다 맞아요. 왜 맞냐면 정말로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할 때 상속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혼 안 하고 가족이 잘 살면 상속세를 낸다?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결혼하면서 실은 같이 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고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과 좀 태클 걸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좀 이준유 대변인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아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 주면 안 되나요? 우리 뭐 고소득자들은 세금 안 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자가 25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이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여당이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저소득 측면이라도 주는 걸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정책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제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네.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재정학에 보면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승수가 뭐냐면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조세 변화에 졌을 때 얼마나 GDP가 올라가냐 이거거든요. 이 기준이 1이에요. 1을 넘어가야지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할 경우 재정 승수 수치가 얼마 나오냐면요. 0.2가 나옵니다. 뭐 0.9나 0.8 이 정도 되면요. 뭔가 네.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이유라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0.2라는 일과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딱 어쨌든 한 가지만 지적을 말씀하시죠. 할게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빚이 늘었다라고. 그래서 한 600조가 넘었는데 한 1000조 가까이 됐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재정 건전성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 1200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채무 증가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겁니까?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걸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그게 재정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변명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도층 잡기 위한 여야의 감세 경쟁인데 또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자, 그리고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시국포럼 강연자로 참석해서 청년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엄을 여당 대표가 나서서 막는 게 괴로웠다 하면서 나는 엑스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 청년들 눈높이에 맞게 뭐 쉬운 언어로 좀 구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괴로웠다라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전에 반성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내가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2030 세대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30 세대들한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좀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때 속도전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속도전이죠. 계엄했을 경우에 그 후속 조치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숙성이 필요한데 그때 당론의 의총에서 당론이 뭐였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론이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했죠? 홍장원 차장 라인을 통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체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합니다. 거기서부터 본인은 탄핵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탄핵을 집권 여당의 탄핵 당론을 위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탈표를 만들어 가지고 탄핵을 가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았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지금 허위라든가 증언이 모순된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셔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내란 선동 프레임에 본인 스스로 걸려들은 거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히고 좀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부 위원장님 일단 화면 보고 계십니다만 뭐 대학생들 뭐 야구 잠바 같은 것도 과잠바라고 하죠. 입고 오고 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임했는데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계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야 되겠네요. 아니 계엄을 저지하는데 반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럼 계엄을 박수 쳐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엄을 유지해요? 한동훈 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계엄을 막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모일 것이고 그러면 군과 유혈 충돌이 일어나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막았다는 건데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걸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계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계엄은 아프리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수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를 막으니까 체포 명단에 한동훈 추가요라고 했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 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재판을 했던 대법관, 판사 다 체포하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집권을 위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돌아가자. 계엄을 막은 게 왜 잘못된 일인가? 왜 비판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행사에서는 좀 이런 소동도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재작년에 하이스트를 했는데 그러세요? 네. 네, 이 학생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친중 좌파로 오해하고 실망과 항의 표시를 이렇게 사인 받았던 걸 찢었다는 건데 이 대화하고 나서 다시 오해 풀고 다시 사인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보면은 이 학생이 또 이 글을 올렸는데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인을 다시 찢었다고 합니다. 이준우 대변인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한동훈 대표 본인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해를 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는 방금 영상에도 나왔는데 그 이제 한동훈 대표 앉아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거기에 저 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를 해야지 오해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혀 말을 섞은 적이 없고요. 이게 조금 전에 다시 찢었다 전학생이 그런 전혀, 사진입니다. 맞아요. 전혀 이제 말을 섞은 적도 없고 다른 테이블에서 우재준 의원이랑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우재준 의원이 다시 사인을 받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쭈삣쭈삣하면서 사인을 받았대요. 네. 그때 본인이 기분 나쁜 거죠. 나는 한동훈 대표랑 말도 섞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오해가 다 풀렸다는 보도자료를 내니까 네.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찢어서 16조각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네.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다. 한동훈 대표는 2030이 매우 필요하겠지만 2030들은요 가장 싫은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두 명을 1, 2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마음이 되게 급하다는 거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관위의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인력 중에 선관위 4촌 이내 친인척을 둔 사례가 무려 33건이라고 하는데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이게 처음 밝혔던 21건보다 더 늘어난 수치인데 이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오는 게 아닐지, 뭐 까면 갈수록 계속 더 나온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 이제 선관위 직원들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요 조사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3,200명 정도 되는 선관위 전 현직 직원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답한 사람이 300명 정도, 3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10%가 정도 답했고 거기에 또 10%가 네. 친인척이 그 채용돼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0%가 전수조사 해봐야겠지만 이걸 그대로 확대해서 본다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3,0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선관위 친인척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엄청난 비리인 거죠. 집단 비리인 거죠. 이게 만약에 감사가 없었다면 과연 밝혀졌겠느냐. 그리고 이 10%가 20%, 30%가 아마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제 일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여기 이번에 선관위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선관위에 자체적인 인사 감사 규정이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 그게 말이 됩니까? 오. 공기업, 공무원 조직 사회 속에서 인사 감사 규정이 없다는 건 뭡니까? 네. 이거는 뒷문 열어놓고 들어와 알아서. 내가 뭐 여기를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너네끼리 알아서 들어와.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채용 비리를 저렇게 서로 암암리에 용인해주고 허가를 해주는 이런 듯한 모습에 정말 국민들을 분노를 하고 있다. 네. 특히 방금 말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딸 사퇴시키느냐 했더니 채용할 때는 본인이 비리를 저질러서 불법을 해가지고 채용시켜놓고 네. 사퇴할 때는 자기가 결정 안 하고 딸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국민들 정말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헌재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일단은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 승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고 또 보니까 직무배제가 첫날 어제 있었는데 또 휴가를 또 냈고요. 뭐 권성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 채용 그리고 가족 채용이 심각한 도를 넘은 거죠. 많은 청년들이 공부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빠 잘 만나면 엄마 잘 만나면 채용되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좀 강도 높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국가공무원법에 예를 들어서 21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그 이후 부분만 뭐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전에는 못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어제 변명을 하던데요. 만약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채용 업무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부정 채용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해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공조직이 가족회사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국가의 기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이 실무 담당자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니까 휴가 내면서 대거 이탈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염치가 없죠. 이제 채용 비리도 모자라서 선관위 본래 업무가 뭡니까? 목적이 선거 사무 관리예요. 네. 그런데 선거 사무 관리 정작 필요한 시기 때 전부 다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다.
그럼 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비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선거 공정성 문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